자, 일단은 오늘 진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이 국어 1학기 선행 진도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시험 대비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28일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요. 23일 요때 시험 치는 학교들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다다음 주부터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조절해서 보는 걸로 하고 다다음 주에 쌤이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이런 것들은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독해 비문학 독해랑 그 다음에 문학 읽기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될 때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 기본적인 국어 능력들을 좀 키우는데 시간을 좀 쏟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문학 지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요 교재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 교재로 본 수업 때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쌤이 이제 교재 선정 과정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교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어느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지 오늘 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 어휘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중3 고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는 이제 비문학 지문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이고요. 민경이 너가 읽는 지문에서는 아마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엉망진창은 아니지. 우당탕탕 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학 수준에서 풀 수 있어요. 지문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같이 읽을 건데요. 오늘 이 지문 읽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요. 정리를 하면서 볼 겁니다. 지문을 문단별로 또는 이제 문단별로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좀 이제 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철학입니다. 인문 철학. 자,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홉스의 선악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착한 것과 나쁜 것, 이런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톤 이래에 이성은 선이고 감정이나 욕망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이 서양 선악의 전통 개념의 주류를 이루었대요. 자,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고 바란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결핍을 의미한대요. 자,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핍은 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대요. 자, 여기서 딱 끊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지문을 읽을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해보는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는데요. 나는 이미 한번 읽어봤으니까. 나도 한 번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은 글을 한 문단을 읽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좀 중요한 것들을 좀 표시하면서 읽고자 할 때는 내가 진짜 빠르고 급하게 읽어야 돼. 시간이 너무 없어. 그때 그러고 있진 않지. 근데 지금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글 읽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문단을 읽고요. 또는 한 문단 읽고 애매해, 좀 아리까리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맞나? 난 다음 문단 넘어가면 딴 내용 나올 것 같은데 싶으면은 다음 문단까지도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여기서 이거 중요하더라. 표시 하고 나서 정리. 표시하고 정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또 읽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표시하는 게요 그렇게
버리진 않습니다. 왜? 이미 한 번 읽은 내용을 중요한 걸 찾아가지고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막 2, 30초면 해. 문단마다. 그러면 뭐 글 전체로 했을 때 원래 그냥 내가 눈으로 가만히 읽는 것보다 뭐 한 2, 3분 정도 더 늦어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글을 잘 읽는 연습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최고의 선은 이러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대요. 자,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요 오로지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왔대요. 하지만 홉스는 감정과 욕망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비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홉스는 이라고 했으니까 홉스 다른 의견,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플라톤 이래라고 하는 건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있어요. 이 고대 철학자 이후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홉스는 달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줘야겠네. 플라톤 이후 이성은 선이야. 감정, 욕망은 악이야. 자,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의미한대요. 자,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건 또 불완전을 의미한대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최고의 선은요 이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성을 통해서만 최고의 선이 이제 발현이 가능하다, 도달이 가능하다. 자, 하지만 홉스 는 감정, 욕망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감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부여해줬습니다. 투여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비판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선악 개념이 뭐에 해당합니까? 얘네에 해당하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얘네를요, 홉스는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홉스는 욕구와 혐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하였는데요. 선이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욕구하거나 욕망을 가질 때 그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악이란 어떤 사람이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자, 그러면 홉스는 선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욕구,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반대로 악은요, 혐오, 미움 대상입니다. 즉, 선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이고 악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홉스는 쾌락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무슨 뜻이야? 나에게 즐거운 쾌락을 주는 것이 선, 좋은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무엇이다?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요 관점이죠. 바로 요 관점이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쾌락주의랑 똑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수는 자, 감정과 욕망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선악 개념은 무엇을 따랐다? 쾌락주의를 따랐다. 자, 그래서 선은 욕구, 욕망의 대상이었고요. 악은요, 혐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홉스의 선악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따라 선과 악을 평가한다라는 점에서 상대주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대요. 자, 또 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쾌락주의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입장이 있다? 상대주의 입장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러분 안 읽어봤지만 상대주의가 뭔지 알면요,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은 안 읽어도 될 정도로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주의가 뭘까요? 상대주의란 어떤 대상과 대상 또는 어떤 주체와 어떤 주체가 있을 때요, 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단에는 이 집단만의 기준이 있고 이 집단은 이 집단만의 기준이 있는데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 다름을 인정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그런 시각을 상대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 개념이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이 상대주의적이라는 거야. 선과 악이 상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선이랑 너가 생각하는 선이 서로 달라. 그래서 나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너는 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또는 선과 악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또는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 입장에선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상대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알고 뒤에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홉스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 그 자체가 고유하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대요. 똑같은 말이지. 맞죠? 상대주의랑 똑같은 말입니다. 또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똑같은 말이네. 맞죠? 자,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선이 이거고 누군가에게는 선이 이거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고유하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야. 왜? 고유한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없어. 누군가한테는 이게 선인데 누군가한테는 선이 아니라며. 그러면 고유한 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칼이 날이 잘 서서 질긴 고기를 잘 썰 수 있다면 그 칼은 내게 쾌락을 주고 따라서 그 칼은 내게 선한 것이 된대요. 하지만 동일한 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냈다면 그 칼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따라서 나에게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 결국은 뒤에 나와 있는 예시 역시 위에 나와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문단 정리하면 하나밖에 없겠네. 바로 뭔데요? 홉스의 선악 개념. 무엇이다? 상대주의. 끝입니다. 그렇죠? 상대주의가 무엇인지 알면 밑에 내용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내가 정리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휘력이 높은 건요, 어휘력이 좋은 건요, 상당한 효율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거는 앞으로 모든 과목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홉스의 선악 개념은 유명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대요. 유명론. 자, 유명론이 뭡니까? 유명론은 나도 몰라. 자, 상대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이제 철학적인 개념 아니고서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상대주의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좀 알 수 있는 개념이지만 유명론은 사실은 관심 있어도 잘 모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의미가 나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유명론은 무조건 설명이 나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유명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며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는 추상물로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한 이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뭐라고 한다? 유명론이라고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자, 유명론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랍니다. 자, 그리고 보편은요, 실제하지 않는답니다. 자, 추상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는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자, 추상적, 관념적이 무슨 뜻이냐? 자, 추상적, 관념적은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 가능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추상적, 그 다음에 관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흔히 얘기해서 기억, 추억, 그 다음에 뭐 사랑, 슬픔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맞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관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는 추상물이래요. 그래서 개개의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보편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민수나 현지 같은 개인들만 존재할 뿐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 각자들은 있어. 각자들은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주는 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과일이라고 하는 생긴 게 있어? 없잖아. 얘네를 묶어서 과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과일에 해당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야? 사과, 귤, 바나나 이런 애들에 해당하겠지. 맞죠? 걔네들은 개개의 사물이고요. 걔네들을 묶어주는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유명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홉스에게 선과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선과 악은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도덕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의 선 같은 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명제나 개념이나 명제로서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래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당연한 거야. 이게 상대주의를 잘 이해한다면. 자, 최고의 선 같은 것들이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고의 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선 중에서 가장 최고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선, 가장 좋은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이겠지. 맞죠? 자, 그런데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에게 좋은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맞죠? 왜? 최고의 선이라고 꼽아놨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모인 데서요 99명이 최고의 선이라고 꼽아놨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래. 그건 나한테 악이래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게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어? 없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관점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최고의 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거기에 플러스 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모은 보편은 실제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맞지? 자, 그러면 각자 개개인의 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홉스의 유명론, 홉스의 선악개념, 유명론, 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자, 이 유명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개개의 사물은 존재해. 그런데 보편은 존재하지 않아. 자,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제하지 않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비문학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몇 번째 문장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자, 비문학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실제, 이 말은 둘 다른 말이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여기 실제는요, 진짜로 뭐 이런 말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이 말이고요. 자, 여기에 실제하다라고 하는 건 이 제자가 있을 제자입니다. 있을 제자. 자, 그래서요, 여기에 실제는요,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다를 실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명론적 입장에서는 개개의 사물은 존재하고요, 보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요, 그리고 이 보편은요, 무엇일 뿐이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자, 따라서 홉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요, 이름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 마지막 문단. 이처럼 홉스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인정하고 욕망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홉스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네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욕망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과 사회를 보존해야 된다. 따라서 홉스는 인간의 도덕적 역량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낙관은 좋게 보는 거, 비관은 안 좋게 보는 거, 맞죠?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감정과 욕망을 현실 그대로 정직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했대요. 자, 다만 욕망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엇은 있어야 된다? 규칙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과 욕망, 감정 앤드 욕망을 인정하고요, 이 감정과 욕망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사회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줘야 된다?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줘야 된대요. 이 사이에 플러스 최소한의 규칙. 자, 그래서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이 글을
정리를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정리한 거랑 똑같이 정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파악한 걸 바탕으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의 문장을 그대로 막 받아쓰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핵심적인 어떤 단어를 바탕으로 핵심어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재구성해요. 자, 재구성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딱 표현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 머릿속으로 쫙 한번 넣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지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 문제를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다음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느냐? 진짜 내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생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 안 나와 있는 지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읽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는 거를 모르는 채로 그냥 이제 대입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수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림에 대한 내용이겠다. 그쵸? 자, 산수화라고 하면 산수화는 자연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동양화죠, 동양화. 우으로 막 그린 거.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과 뛰어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는 실경산수화의 일종이랍니다. 자,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 둘 다 뭔지 몰라. 맞죠? 나도 몰라요. 이 글을 지금 나는 여러 번 말고 다른 반에서도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뭔지 모릅니다.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거를 몰라도 이 글들을 읽고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실경산수화의 일종이랍니다. 자,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 처음 보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글 속에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 글이 또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가 않아서요. 진경산수화와 실경산수화가 나왔는데 진경산수화에 대한 내용은 저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경산수화 먼저 나옵니다. 볼게요. 실경산수화는 자연경관과 명소를 소재로 삼아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된 산수화를 말한대요. 자, 실경산수화는 자연경관과 명소, 실용적 목적. 자, 실경산수화는 고려시대 때부터 태동하여 조선 초기와 중기를 거쳐서 경제 정선이 활동한 조선 후기로 그 전통이 이어졌지만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에 벗어나지는 못했다. 자, 금강산과 그 주변의 경치가 이름난 장소를 재현한 금강산도는 실경산수화의 전통이 구현된 금강산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뭔지 몰라. 나도 뭔지 모르는데 이 그림은 여기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실경산수화의 전통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 왕실과 사신들에게 줄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제작됐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 왜 당연한데? 자, 요거 표시해 줍시다.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 그리고 자, 문장의 표현을 한번 볼 건데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이야기할까를 생각해보면 이 그림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해서요. 이 문단에서는 이 그림의 실경산수화의 한계점에 대해서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림을 본 적도 없는데 얘가 한계점을 이게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이게
1에서 한계점이구나를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안 돼. 맞죠? 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야. 한계점이구나 라고 지금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경산수와의 특징 중에 뭐가 있느냐? 얘의 특징 뭔데?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을 가지고 있다. 가 특징이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실경산수화를 뭐랑 연결시키면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이 어떻게 생긴 건데요?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진경산수화와 실경산수화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설명 안 돼 있어. 맞지? 자, 그럼 실경산수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경관 명소를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실경산수화라고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더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풍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산수화풍이 뭔데요? 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 좀 느낌을 좀 알아줘야겠죠. 자, 산수화풍이라고 하면 산수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수화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자연을 그린 그림입니다. 맞죠? 산수가 자연이야. 산자. 그 다음에 물수자.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야. 자, 그런데 그 산수화의 풍이라고 하는 이 풍은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실경산수화는 그러하대요.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실경산수화의 흐름 속에서 정선의 위치는 주목할 만하대요. 자, 금강산도를 위시한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구도나 구성, 공간 개념 등 큰 틀에서 이전의 흐름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의 화풍은 현저하게 다르다. 자, 그러니까 표시 한번 해보면요. 자, 정선의 그림 진경산수화는 다르대요. 무엇과 다른데? 사실은 중국의 산수화랑 다르다 이 말이겠죠. 또는 실경산수화와 다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정선은 금강전도에서 자, 지금 아까 위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었어? 금강산도였어. 맞지? 얘가 뭐였대요? 실경산수화였대요. 자, 그 다음에 정선은 금강전도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그림 뭐? 금강전도겠죠. 자, 그래서 금강전도에서 좌측에는 중국 남종화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미점준으로 쌀알 모양의 점을 겹겹이 찍어서 부드러운 흑산을 배치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남종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 뭘 썼대요? 미점준을 썼대요. 선생님, 미점준이 뭔데요? 나도 잘 몰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쌀알 모양의 점을 겹겹이 찍어 놓은 걸 뭐라고 한대요? 미점준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다? 부드러운 흑산을 배치했대요. 자, 다음 우측 공간에는요, 중국의 북종화 기법인 부벽준을 변형하여 무엇을 만들었대요? 수직준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생긴 건데요? 나도 몰라. 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다? 뾰족한 바위산을 나타냈대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둥글고 부드러운 흑산은 날카로운 바위산과 무엇을 만들었다? 강한 대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얘를 그린 모양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얘를 그렸는데 부드러운 흑산과 뾰족한 바위산에 무엇을? 강한 대조를 드러냈다가 이 문장의 핵심이겠지. 어떤 그림이? 진경산수화 중에서도 뭐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얘네를 나타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번 읽고 나서 찾은 거야. 알겠죠? 한번 읽고 나서 찾으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전체적으로 쫙 눈으로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심지어 이건 문단도 길어. 맞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는 거야.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래서 이 그림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이 있구나 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를 찾은 거야. 자, 다음. 또한 산들을 한 폭에 빽빽하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조감도처럼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정선은 실제로 방문했던 금강산의 모습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서 이러한 화풍을 선보였답니다. 자, 그러면 진경산수화 중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금강전도에 대한 이야기겠지. 자,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건 실제 그 그림을 어떤 한 개의 그림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림의 종류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근데 그 그림의 종류 중에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 이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그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미점준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드러냈다? 부드러운 흑산을 드러냈습니다. 자, 다음 수직준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나도 뭔지 몰라. 자, 그런데 이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다? 뾰족한 바위산을 드러냈다. 또는 바위산을 뾰족하게 그려냈다.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얘네 둘에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다? 강한 대조를 나타내려고 했다. 자, 여기서 질문, 권민경씨. 대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웃어. 이종윤씨, 대조가 무엇이었어요? 이거가 이거 그래 내가 하나 뭐 그렇지, 두 대상 또는 여러 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용하는 사람 있을 텐데요. 그 선생님이 이 거제도 중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설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강의 영상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또 챙겨줄 테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전에 설명했죠. 설명 방법 중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로 되게 많이 나요.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비교했다, 또는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대조했다, 또는 어떤 대상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는 분류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했다,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선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오면 글로. 여하튼 강한 대조를 표현했다. 자, 그러니까 강한 대조라고 하는 것, 미점준과 수직준을 통해서 부드러움과 뾰족함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구도. 자, 다음 실제로 방문했던 금강산의 모습. 플러스 작가적 상상력 을 더해줬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 스타일이 보이게 되었다. 화풍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뭐 그림 스타일 정도로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선이 사용한 화법은 중국의 화보 등을 통해서 조선에 유입된 것이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선 화가들이 그 화보에 양식화된 화법을 답습한 데 비해서 한자어가 좀 많이 나온다, 그쵸? 자, 보면요, 그 화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중국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화가들이 대부분 이 중국 화보에 양식화된 화법들을 답습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어받는데 변형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어받은 걸 답습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선 화가들은 이 중국의 방법을 그대로 변형 없이 이어받았대요. 변형 없이 이어받았는데 정선은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하고 새롭게 융합하였대요. 자, 이를 통해 정선의 산수 묘사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모범으로 간주해온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와 기법과 무엇을 이루었대요? 차별화를 이루었대요. 자, 그의 진경산수화는 중국의 산수화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 조선의 산수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금강전도와 같은 이런 종류의 그림을 뭘 한다고 했어? 진경산수화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이 정선의 진경산수화는요, 그 중에서도 금강전도는 중국의 관념적인 산수화 기법인데, 중국의 산수화 기법,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정리 한번 했다, 그쵸? 위에서 해서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실제 산수 모습에 가깝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대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래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그 생각을 쉬지 않고 계속 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내용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앞 내용을 읽다 보면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 내용이 길다 보면.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억나는 만큼이라도 연결을 하려고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방금 위에 나왔던 요 문단을 읽고 나서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와서 요 문장을 읽으면 우리는 읽으면서 엥? 또는 띠용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윤봉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조선의 산수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린 게 특징이라네. 맞죠? 자, 특징인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래요. 자, 그러면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요? 실제 모습에 가깝게 표현한 게 목표가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리다 보니 어떻게 됐다? 실제 모습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무엇과 비교해서? 과거에 조선 사대부들이 그렸던 다른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 정선의 그림은 조선의 산수를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렸다. 다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대상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었대요. 자, 진경산수화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진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실제 하는 경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대로 된 경치 또는 참된 경치라는 의미도 있대요. 자, 진경에는요, 제대로 된 경치 또는 참된 경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합니다. 이거 한자 그대로죠. 진경한테 진짜가 참 진짜일 겁니다. 이거를 봤으니까 참되다는 진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건 경치할 때 경자겠지. 맞죠? 자, 그래서 참된 경치라는 의미도 있대요.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진경의 복합적 의미를 형상화했대요. 자, 그래서
조선의 산수야말로 중국과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경치라고 하는 주체적인 미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선은 눈앞에 마주한 대상을 자신의 사상과 화풍으로 재구성했대요. 자, 그래서 조선의 산수를 독특하게 그려낸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독특하게 그려냈어. 그려냈는데 이 그린 모습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에 비해서 조선의 산수를 그냥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렸을 뿐인 거야.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 의도는 이 진경산수화를 그리려고 했던 의도는 어디에 담겨 있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복합적 의미를 형상화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자, 다음 주체적인 미의식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 자, 그 다음 자, 조선의 실제 풍경과 그 특색을 드러내되 그 묘사에 있어서는 과장, 생략, 압축, 조합, 시점 이동 등의 방법을 구사하여 무엇을 창출하려고 했다? 예술 안에서의 본질적 세계를 창출하려고 했으므로 실제 경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모습과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얼마나 가깝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런 거는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선의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복합적 의미. 이 복합적 의미는 무엇에 대한 복합적 의미야? 진경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복합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형상화. 자, 다음 두 번째, 주체적인 미의식에 대해서. 자, 다음 세 번째, 본질적 세계 창출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진경산수화를 그린 의도라는 겁니다. 자, 한편 지도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진경산수화에도 영향을 주었대요. 자, 금강전도가 순수한 감상용 작품인데 반해서 금강내상 총도는 정선이 지명을 딱 그림의 제목으로 삼고 산의 주요 지점의 명칭을 써놓은 점 등을 보아 회화식 지도로 간주된대요. 자, 회화식 지도로서의 금강산 그림이 등장하면서 여행객들은 유람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가들은 자신의 진경산수화가 지도로 오인될까 우려하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금강전도 감상용 작품. 자, 그런데 금강내상 총도 는 무엇이다? 회화식 지도. 회화가 뭔데요? 그림. 맞죠? 그래서 그림식 지도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실제같이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혹시나 내 그림이 지도로 오해받을까봐 뭐 걱정을 하기도 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요 두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단은 지금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풀이부터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던 내용 보고 이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문법 숙제로 내줬던 거 지금 안 가지고 있는 학생 있나요? 둘 다 안 가지고 있어? 네, 근데 멘토 시간에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소피야? 뭘 하는 게 아니고. 없어요? 없어? 두 개 다 풀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소대로 뽑아줄 테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